자, 오늘도 한 시간가량 문법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10번,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말에 A, B, C가 각각 어떤 의견을 말할지 설명하시오. A, 사람마다 타고난 지적 능력이 다르다. B, 사람마다 태어난 집안 환경이 다르다. C,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다르다. 현재 시간이 10시 33분이니까 10시 35분에 발표를 시켜보겠습니다. 현경아, 구현경. 네. 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구현경? 음, 이번 주 목요일에 네. 4시 30분에 국장님하고 하는 수업 보충으로 와야 돼. 네. 그래.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누가 해볼까? 손 들어보자. 하고 싶은 사람. 그래. 발표하고 싶은 사람 손. 그럼 김지한이 해보자. 김지한, 고. 김지한, 아직 그 아직 못 풀었긴 했습니다. 그냥 해. 어, 읽으면서 어떤 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일단은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에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해서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 A 논거로 사람은 타고난 지적 능력, B 타고난 집안 환경, 신체 능력 각각이 이런 근거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이 논거가 어떤 논거로 쓰일지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자는 거잖아.
제한 감이 안 잡히나? 명확하게 모든 거는 아직 없습니다. 시작해봐, 그래도. 그러면 조에서 해보자, 조에서. 일단 A는 사람마다 타고난 지적 능력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저는 A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지적 능력이나 지식이 남들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학교 교육이나 또 다른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지식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A는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B는 사람마다 태어난 집안 환경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과외나 학원 등과 같이 개인이 따로 하는 추가적인 학습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나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으므로 B는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적 능력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지능은 서로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몸이 몸을 일부러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뇌는 저들을 충분히 남들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지식으로 겨룰 수 있고 이들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에 C는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말에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 아까 지금 예서가 잘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태어난 집안 환경이 다르다. 하지만 공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집안 환경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이 사회를 노력에 의해서 더욱 평등하게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평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할 수 있지. 물론 이제 타고난 지식, 뭐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도 체력이 따라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뇌의 활동 역시 신체 활동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약하고 한 사람들은 건강하고 뭐 뛰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한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얘가 이 논거를 가지고 찬성 측인지 반대 측인지를 양쪽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보여준다면 좀 더 나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한다면, A, B, C 모두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점에 찬성할 때도 각각의 논거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 입장에서도 각각의 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고난 지적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지만 타고난 지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퍼포먼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만들 요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모든 답안이 이런 방식으로 ABC의 주장이 찬성과 반대를 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 ABC 모두 이 사람들이 타고난 것들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신분도 상승할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없을 때보다 공동체 교육도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희한테 어떤 고정관념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의 말하기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웜업이 됐을 테니까 다른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다시 잠깐 대기. 어, 참고로 지금 오늘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단톡방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줌에서 보충하고 있는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냥 그 발표 시간 주고 하는 것도 스킵해 가면서, 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 위주로 잘 듣기를 바라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간단한 문제니까 46분부터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그래, 47분. 자, 이송연 해보자. 이송연. 그러면
오연아 해보자. 네, 발표. 저는, 네, 저는 B가 나머지 학생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A는 먼저 A는 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인의 생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A는 시인의 개인적 배경이 작품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는 내재적 관점으로 작품의 내구적 작품 안에 있는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화자의 운율과 어조에 같은 시의 형식적인 요소를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는 시를 읽고 난 뒤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연결하여 감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A와 C는 작가의 배경이나 독자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외적 관점으로 보여준 반면 B는 작품 내부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내적 관점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머지와 다른 관점을 가진 학생은 B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잘 설명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정답에 가까운데 이것만 있을까? 이 정도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재적 감상, 외적 감상, 표현론, 뭐 절대론, 효용론, 반영론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풀라고 하는 방식이잖아. 물론 그렇게 푸는 것을 출제자가 의도했을 수도 있지. 어. 다른 방식은 없냐는 거야. 아마 보나마나 적어도 외고를 지원할 정도의 친구들이면 물론 지금 연아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그 서술한 것은 칭찬할 만한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뭔가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전제로 이 정도는 깔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학 감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B만 내적 감상이고 A와 C는 외적 감상입니다. 왜냐하면 A는 작품하고 시인의 삶을 연결했기 때문에 표현론적인 외적 감상이고 C는 자신의 독자로서의 어떤 감동과 교훈과 관련되니까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그러한 시인, 현실, 독자와 무관하게 시의 작품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론적 관점인 내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B가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국어 이론으로 푸는 거잖아, 그냥. 다른 의견 없나? 일단은 A하고 B를 묻고 C를 지금 얘는 지금 뭐 이 시의 어떤 표현, 얘도 어떤 표현에 관점을 두는 반면에 얘는 어떤 교훈, 뭐 이런 방식으로 나눠보는 거는 좀 무리인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문제를 이렇게 내셨네, 그냥.
자, 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현재 시간이 10시 52분이니까 53분 됐네. 55분부터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 바라보는 관점이 나머지와 다른 학생이 누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눠놔야겠네요. 지금 뭐 파일 깨져가지고. 자,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해서 해보자. 선생님, 근데 그 음. A에서 관점이 딱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경향까지만 이야기해서 A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C도 경제적인 부담을 얘기하는데 음. 동시에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서 음. 관점이 좀 두 개인 것 같아요, C는. 자, 이렇게 A, B 이렇다고 보는 건가? 근데 경제적 부담이 A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네, 어떨까? 1, 2, 3, 4, 5, 6, 7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1번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음, 1, 2번이 없고, 세 번째 음, 문장부터 번호를 매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이렇게? 네. 예서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예서가 풀어보자. 어, 저는, 음, 일단 1, 2, 3번은 경제적인 요인에서 출산율의 저하 현상을, 현상 요인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주택 및 교육 비용 등이 너무 부담되어서 출산을 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고, 3번에서도 그것을 한 번 더 언급한다는 점에서 1, 2, 3번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4번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4번은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과거에는 여성이 사회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에 출산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었지만 요즘은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인구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5번은 고령화가 일어나는 것이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 나이가 먹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인구 고령화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5명 중에 관점을 나누자면 1, 2, 3번 학생이 같은 관점이고 4번 학생 그리고 5번 학생이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이 문제가 좀 불안하긴 한데 뭔가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도 보고 있어. 선생님 출제한 문제가 아니어서 출제자 의도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어, 요거 하나가 좀 도드라지거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전체를 보면 다 사회 그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면 얘네들은 어떤 젊은 세대라고 하는 특정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의 세분화나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얘네들한테는 이 물론 이제 인과관계들이 서로 되먹여지는 거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 때문일 수도 있고, 그지? 주택, 교육 비용 뭐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 때문일 수도 있고, 그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되먹여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우리 선생님 세대 이상에서는 가족을 형성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어, 사회적으로 뒤처지거나 아니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나 혼산이잖아.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출산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하던 나경원 국민의당, 국민의힘당 뭐 이렇게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혼자 산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혼자 사는 삶이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인 것처럼 그 이렇게 확산 효과가 생기는 저런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대안들을 낸단 말이야. 그런 대안들은 문제점의 원인을 이렇게 보는 거지. 요즘 세대들이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희생이나 부모의 그 어떤 역할보다는 그런 책임지지 않고 자기 혼자서 개인주의적인 가족주의보단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이런 하나의 방식이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런 것만 하나를 잡을 수도 있잖아. 이것들은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안 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그 원인을. 근데 이거는 그냥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 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인구 고령화와 같은 그 전체 인구 대비, 물론 이제 합계 출산율로 통상 이제 지표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어쨌든, 이 출산율 저하로 안 잡고 만약에 이 문제를 그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뭐 이런 지표로 보면 전체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수명이 늘어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말고 외적인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가라고 한번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걸 하나를 잡을 수도 있겠지. 나머지는 복합적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원인을 두고 있는데 이쪽은 특정 젠더, 여성이 사회 참여가 증가한 양성평등의 사회로 가는 것, 어떤 젠더라고 하는 성의 관점에서, 남성, 여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점, 이런 것도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출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선생님이 볼 때는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 중에 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시간이 7분이니까 9분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어보자.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알지요? 90점 이상. 그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잖아. 그래서 90점 이상은 A, 뭐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절대평가고
1등, 2등, 3등, 4% 안에 1등급, 뭐, 너희는 이제 뭐 11%까, 10%까지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잖아? 이렇게 등수로 매기는 것이 상대평가죠.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참고로 이 문제도 뭐야? 변증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거 1, 근거 2, 이쪽에 근거 1, 근거 2 하다가 근거가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한 부분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반대 논거 중에 괜찮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예상되는 반론을 만들고, 그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하는 방식으로 개요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네요. 야, 채팅창이 보이는데 당연히 보고 있지, 마. 빨리 들어와.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박시은이 해보자. 박시은. 저는 일단 상대평가가 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일단 절대평가는 시험이 너무 쉽거나 어려우면, 어, 이제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막 90점을 많이 맞거나 아니면 너무 점수가 낮으면, 어,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등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시은아. 네, 반대로 그러면 절대평가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를 주장해봐. 어, 그럼 절대평가가 더 합리적일 때는, 어, 일단은 상대평가를 할 때, 어, 성적이 너무 낮은 친구들만 모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절대평가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상대평가를 왜 하고 절대평가를 왜 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시은아. 네, 김지한 해보자. 약간 덜 듣는데 그래도 일단 하긴 하겠습니다. 음. 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에서 어, 상대평가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 같은 경우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넘으면 그
뭐냐, 그 기준에 근접한 인원과 그 기준을 뛰어넘은 인원이 같은 급관에 있다면 같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반면에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등수로 판단하므로 사람들은 그 등수에 올라가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결과가 최선에 수렴하는 결과로 나오게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자. 일단은 지한이가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합리적인 것하고 효율적인 것은 다른 거잖아. 지금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 지금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는 이런 방식이 뭔가 더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디테일을 놓치고 있는 게 개인의 능력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뭐가 더 합리적이냐?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더 나으냐? 아니면 A라는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더 나으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냐 하고 누굴 평가할 때 있어서 등수로 평가를 매기는 게 낫냐 아니면 성취도를 정해놓고 그 성취도 이상이 됐냐 안 됐냐를 보는 절대평가로 하는 것이 낫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논점이 약간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지안? 어떻게 생각하나?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 생각을 더 한번 해보자. 더 해보자. 김채연. 어, 조금만 저는 변형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변형했으면. 어, 어, 저는, 해봐. 네. 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방법 중에서 상대평가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평가가 기준이 더 명확하게 평가하기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 절대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며 누가 세워야 할지 아무도 명확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절대평가는 등급이 같으면 같은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예시를 들자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서 90점을 맞은 학생과 시험의 난이도가 낮은 학교에서 90점을 맞은 학생의 능력을 절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상대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더 잘 비교할 수 있기에 상대평가가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남의 신 해보자. 예신아. 저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에 상대평가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평가는 상대적으로 나눠서 그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고, 절대평가는 기준이 되는 점수를 두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하여 더 좋습니다. 또 절대평가, 예신아. 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너도 저쪽 길로 지한이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냐에 이게 개인 능력 평가하는 이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 툴로서 상대평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절대평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어떤 툴이 더 합리적이냐 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잖아. 자, 이 문제도 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자. 상대평가는 등수를 매기는 거니까, 1등부터 그 100명을 평가한다. 100명의 반 학생을 평가한다.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을 수 있지. 절대평가는 90점 이상, 80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성취도를 정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쳤어? 국어를 가르치고 내가 문제를 내서 적어도 90점 이상 맞는 학생이면 내 수업을 잘 들었겠구나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것을 고려해서 90점 이상이면 내 수업은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 반에 30명 중에 5명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5명은 내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절대 평가잖아. 반대로 여기서 시험 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0점이 1명, 49점이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점에 70명 이렇게 해도 입안에서 아무도 공부를 안 해도 50점이 1등이네. 이게 절대평가 관점에서 보면 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왜 평가를 하냐? 개인이 어떤 교육을 시행했는데 그 교육의 주체, 하나의 주체인 선생님이 이 수업의 내용들 중에 이거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것들을 잘 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절대평가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지금 구분 지어지는 어떤 것이 있는 거지. 그냥 절대평가를 선생님 생각에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평가가 더 낫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글링 하기를 체육 선생님이어서 저글링 하기 같은 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글링을 5연속하면 얘는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절대평가가 그러면 5개 여성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애들이 다 같이 그냥 아무도 안 할래 나. 그래가지고 2개가 1등이고 1개의 나머지 99명이 있어. 이런 것들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반증 사례가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에. 반대로, 아까도 어떤 논거가 있었지만, 문제를 너무 쉽게 내, 이렇게. 아주 문제를 그냥 엄청 쉽게 내가지고, 다 같이 90점을 몽땅 넘는다. 예를 들어 99명이 넘고 1명.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무슨 평가로서의 가치가 있냐. 평가라고 하면, 어떤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는 이쪽이 유리하겠지만, 우열을 평가하는 데는 상대평가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우열, 누가 더 잘하고 누가 1점이라도 더 맞고 이것을 본다는 측면에서 개인을 평가한다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과업의 수준들을 그 주체가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어느 레벨에 얘가 도달했구나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문제도 마지막 문제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다시 훔쳐왔다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재밌네요.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다시 훔쳐왔다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재 시간이 23분이니까 25분의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업 중에 질문하는 학생 몇이나 될까? 못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국민과 함께 잘못된 개헌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호 원내대표도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즉시 국회로 모여달라는 의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긴급 담화를 통해 중국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밤 10시 48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시 14분 페이스북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아,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질문을 누가 답해볼까? 우리 조수아가 해보자. 수아야. 저는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다시 우리가 훔쳐왔다면 그 문화재의 소유권은 우리나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약탈당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 물건을 빼앗겼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저의 지우개를 마음대로 가져갔다면 그 지우개의 소유권은 친구가 강제적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고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가 가져간 저의 지우개를 다시 제가 가져간다면 그 지우개의 소유권은 당연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강제적인 억압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우리나라가 다시 그 나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나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잘 말했습니다. 어, 장은채 해보자. 은채, 저는 음,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다시 우리나라에서 훔쳐서 가져온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다시 회수한 것을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훔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문화재가 갖는 의미라는 것은 그 문화재를 만든 민족의 정신과 문화재를 음, 만든 배경에 따른 의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문화와 상관없는 다른 민족이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가져온 것은 범죄의 차원에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회수의 의미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어, 보자. 김보민 해보자. 저는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나라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문화재는 당연히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으며 약탈당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우리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화재의 소유권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리 문화재를 다시 다른 나라부터 훔쳐온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협상을 통해 문화재를 평화롭게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볼 때는 훔쳐온 게 키워드 같거든? 훔쳐온 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 음.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가 과거에 약탈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을 반환받는 방식이 똑같은 훔치는 방식으로 가져왔다는 것이 이 문제의 문제인 것 같아. 우리의 것을 우리가 훔쳤으니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라고 하더라도 훔치는 방식은 현행법에 대한 위반이고, 그리고, 어, 이 훔치는 방식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것을 가져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 역시도 찬성과 반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토론하기 방식으로 나는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층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능할 텐데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위치와 장소성이라는 것이 더 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원래 자리에 그 문화재가 있을 때만이 그것의 온전한 어, 가치가 돋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훔쳐오는 것이 비록 그 정당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문화를 제대로 감상하고 그 문화재가 더 의미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훔쳐서 왔으니 양쪽이 다 훔쳤다고 하니 이 문제를 국가 간에 다시 조정해서 이것을 우리 문화재를 비록 이게 훔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더라도 그것이 이 훔친 사람이 그 과거에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놓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하면서 이 문화재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국가의 어, 소유물로 하고 지금 우리 문화재를 훔쳐왔다면 저 훔친 사람이 개인의 것일 수는 없지 않냐. 이 사람이 이 문화재를 훔쳐온 게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려고 훔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유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디테일을 더 벗겨내면 논의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찬성과 반대, 이런 것도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하고 그래서 근거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재반론을 말하는 형식 안에 들어온다면 더 나은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간신히 했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속보가 올라와서, 어, 음, 이게 무슨 정신으로 수업을 했는지를 모르겠다, 갑자기.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민주주의나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 또 화두를 이 대통령이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되면 정치적 문제여서 선생님도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음이 무겁네요. 일단은 정치는 정치고 어른들이 뭐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니 잘 평화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뭐 입시에 더 집중해서 잘 입시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잇.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안녕. 그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